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6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6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으로 들어가고요. 두 가지 주제 배웁니다. 첫 번째,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다. 두 번째,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다 한번 볼게요. 자, 1930년대 만주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 이미 이전에 1920년대 후반에 삼부가 통합운동을 벌였다는 거 배웠었어. 여기서 말하는 삼부는 뭐였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기억나지? 이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하나로는 안 됐지만 이것이 이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재편되었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제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로 개편되었다고 배웠고 그 밑에 이제 운영했던 군대를 조선혁명군, 그 정당은 조선혁명당이라고 한다고 우리 배웠어. 그리고 이제 혁신의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독립당 정당이 만들어지고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었다고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사진 좀 볼게요. 이 국민부의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양세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양세봉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도 최근에 이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분은 양세봉, 그리고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분은 지청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조선혁명군이랑 한국독립군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만주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가 먼저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만주사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했던 사건 기억나지? 일본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만주를 이제 점령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수립했다고 배웠어. 당연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본이 와가지고 영토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이 생기겠죠. 즉, 그걸 반일 감정이라고 해. 일본에 반대하는 감정. 중국인들의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반대하는 감정이 막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이 이제 공동의 목표, 일본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하는 한중 연합 작전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일본의 대항을 하게 되는 거겠지. 자, 남만주 지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어. 이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같이 연합을 하면서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 막 이런 많은 전투들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게.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 여기 밑에 남만주 지역 보이죠? 자, 남쪽이잖아, 만주에. 자, 여기에서 이제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이제 벌어졌고 거기에 승리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북만주 지역 볼게요.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은 북만주는 남만주보다 좀 더 북쪽이야. 요쪽 의미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호로군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부대가 있어. 연합을 해가지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런 지역에서 이런 전투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이겼던 대표적인 전투는 영릉가 기억하시고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하면은 쌍성보가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게 우리 한중 연합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을 하기 전에 한국군과 중국군이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 아래 국적과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같이 이제 일제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합의고요.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중동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전선은 중국이 맞고 동부정선은 한국이 맞는다. 그래서 같이 일제에 싸우겠다라고 하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항일군의 이제 합의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 항일군이 호로군이야?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한중 연합 작전을 했는데 1934년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 양세봉 장군과 이 조선혁명군이 일본군에게 이제 첩자에게 어떻게 속아가지고 이제 사지에 몰려서 결국에는 전원 이제 순국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혁명군이 가장 큰 대장을 잃어버린 거야. 대장과 굉장히 많은 대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는 이제 살아남은 조선혁명군의 일부가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에 배울 거야. 동북 항일 영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립군 부대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이 지청천 장군을 비롯한 이 많은 한국 독립군의 일부는 나중에 이제 중국 관내가 어디냐면 만리장성 남쪽이야. 나중에 또 보여줄 거야. 만리장성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강복군을 만드는데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그 양세봉 장군을 잃은 조선혁명군의 일부가 동북 항일 영군에 이제 가담을 했다고 방금 봤잖아.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만주에서의 항일 유격 투쟁 보면 이 동북 항일 영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립군 부대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1936년에. 그건 바로 중국 공산당 그리고 한국인 사회주의 세력 이렇게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만든 독립군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것도 한중 연합이죠. 자, 사상의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이 모여가지고 만들기는 했지만 사상에 관계없이 모든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편성한 부대가 동북 항일 영군이라고 하고요. 사상에 관계없이 이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공산당과 한국인 사회주의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한 단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당시에 동북 항일 영군에서 이제 한국인들 이렇게 모습도 남아 있고요.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은 여기 이 지역에서 동북 항일영군의 그 한국인 부대가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동북 항일영군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야. 김일성. 북한 세운 사람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 동북 항일영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우죠.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독립군 부대니까 김일성이 있었어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관내가 어디냐면 밑에 있는 얘들아 지도 한번 볼게. 지금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잖아. 이 만리장성의 남쪽 여기를 바로 중국 관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내용들 한중연합작전 했던 내용들은 바로 여기 이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만주 그리고 여기는 중국 관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쯤에 이제 상하이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는 중국 관내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인애국단의 활동. 한인애국단 여러분들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단체거든. 어떻게 조직이 되었느냐? 국민대표회의 기억나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등이 있었던. 근데 국민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보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났다고 했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위축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침체된 가라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바로 조직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 단체입니다. 자, 김구 선생님이 조직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이제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했는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명의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 찾아와요. 먼저 찾아온 게 바로 이봉창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1살이었어. 31살의 이봉창, 이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까지 와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간 다음에 말을 하죠. 저는 이제까지 이 인생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독립운동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기면서 이제 이 의열투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이 일본에서도 이제 일을 하시고 일본어도 굉장히 잘했던 분이기 때문에 일본 도쿄 가가지고 일본 왕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이제 폭탄을 들고 일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당시에 이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 국왕 이 마차에다가 수류탄을 투척을 합니다. 그 히로히토 그 일본 왕한테 이제 수류탄을 투척을 한 거야. 당시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만주 지역이라든가 한국 굉장히 많은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을 괴롭혔잖아. 여기저기 그거에 항거하는 항일운동은 많이 일어났는데 일본 국왕을 딱 저격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까지 없었단 말이야.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왕이 물론 죽지는 않았어. 이게 수류탄이 비껴나서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일본 사람한테도 엄청난 충격을 이제 줬던 사건 중에 하나고요.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이거를 미리 막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잘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던 일대 대사건이 바로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 굉장히 정의로운 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봉창 선생님의 이 얼굴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청년이 바로 윤봉길 의사죠. 이 윤봉길이라고 하는 청년, 이봉창 선생님보다 더 어려 24살의 나이입니다. 24살의 나이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를 찾아와서 이제 나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마침 딱 기회가 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이제 중국의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도 점령을 하려고 상하이를 침략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걸 상하이 사변이라고 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이 그래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 상하이에 훈커우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 거기에서 일왕의 생일 겸 상하이 사변, 일본이 상하이 침략한 거, 그거 승리 기념식 이게 열리기로 했어. 그래서 이때 이게 바로 기회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께서 이제 폭탄을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 이제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 그리고 물병 폭탄, 이 두 가지 폭탄을 받습니다. 왜 도시락과 물병으로 위장한 폭탄이었냐면 당시에 이 기념식에서 음식을 따로 제공할 수가 없으니 도시락을 싸우세요라고 하는 이 초대장에 그런 게 써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요걸로 이제 위장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식에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어.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참여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제 윤봉길 선생님이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잘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딱 그 기밀을 엿보고 이렇게 원래 단상에 당시 일본 고위 관료들이 다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이제 틈이 생긴 틈에 이 도시락 폭탄 말고, 도시락 폭탄은 거의 3kg가 넘어서 무거워. 그래가지고 그 물병 폭탄을 던지셔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5명 고위 관료 중에 이제 2명은 사망하고요. 3명은 계속 죽기 직전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실명되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다리 절뚝이고 이런 식의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군 장군과 고위 관료들 이제 처단을 한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 중국이 깜짝 놀랐어. 당시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가, 당시 중국이 잠깐 이제 통일이라기보다는 중국 국민당이 이제 중국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30만 중국 청년이 못한 걸 한국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우리도 일본이 적인데 우리도 못한 거 한국인이 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같은 편이라고 보고 너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도시락 폭탄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이게 끼친 영향,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30살, 24살 이런 청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이런 의거들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잡히시고 얼마 안 가서 다 사형당하시거든.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국 관내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여러분들 좀 전에도 봤지만 일제가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으로 인해서 이제 만주 지역 완전히 점령해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 지역에 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만리장성 남쪽, 즉 중국 관내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일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 통합을 하기 위한 통합운동을 전개를 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상관없이 같이 뭉쳐보자고 했었어. 그래서 그 김원봉 선생님이 이끄는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김원봉의 의열단 기억나시죠?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가지고 민족혁명단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결성을 하거든. 이게 1935년의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민족혁명당에 일부 민족주의 계열이 참여를 안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구 선생님도 참여를 안 해.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도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이제 사상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방향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민족혁명당은 약화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사회주의 계열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주의 계열끼리 모여서 이제 통합을 한 다음에 만든 단체가 조선민족전성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7년의 일이야. 즉 민족주의 사회주의 같이 한번 해보려고 민족혁명당 했지만 잘 안 돼서 사회주의만 모여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그 통합단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이 지금 하나의 단체 조선민족전성연맹으로 통합이 됐어. 민족주의 계열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보시면 김구가 중심이 돼서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있던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 그리고 한국독립당이라는 단체, 조선혁명당, 미주에 있는 대한민국민회 이런 민족주의 계열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건 민족주의 계열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 이거는 1947년 즉 중일전쟁이 발생했을 때죠. 이 발발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은 이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민족전성연맹 이렇게 두 가지의 단체로 독립운동단체가 이제 통합이 되었다. 여기는 민족주의 여기는 사회주의. 아쉽게도 이념이 달라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두 개로 이제 된 거지. 중국 관내에서 이제 중일전쟁 이후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이 두 단체가 독립운동을 이제 이끌어가게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조선의용대의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독립군 부대입니다. 어떻게 조직이 되었느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 중국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우리 방금 위에서 봤죠? 이거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단체였잖아. 여기 소속의 군사 조직으로 창설된 군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즉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야. 군대, 조선의용대. 자, 밑에 있는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이게 조선의용대 사진이거든? 요게 조선의용대라고 적혀 있어요. 조선의용대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신 요 인물 있지? 이분이 바로 여러분 김원봉 선생님이야. 김원봉. 조선의용대 자체가 이제 이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총대장을 맡았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여자 대원들의 모습들도 보이죠. 남녀와 상관없이 이제 항일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규합을 해가지고 만든 독립운동 이제 부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활동은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일본과 싸울 때, 즉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벌일 때 거기에 배치가 돼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투항, 너네 항복해라, 우리한테 와라 이런 거 권고를 하거나 포로를 신문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의 후방을 교란, 어지럽히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 정부를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본과 면대면으로 맞서 싸우고 싶다. 직접 일본 놈들 처단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일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싸우고 싶어 했던 그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지방 하면은 중국의 북쪽 지방이거든? 한번 보시면 원래 여러분들 여기 관내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되거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용대 적극적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분들께서 이제 위로 올라간 거지. 우리는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분들을 바로 이제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지대다. 라고 해가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고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같은 경우에는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이라고 하는 일본에 저항하는 전투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 안 올라가고 남아있던 중국 관내에 남아있는 잔류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남아있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원봉 선생님도 이제 화북지방으로 안 올라가시거든요. 계속 관내에 남아 있었는데 이 김원봉 선생님의 지휘 아래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였던 이 한국광복군에 나중에 합류를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이제 김원봉 선생님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자,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당시에 이제 조선의용대 대원이 한국이랑 중국 연합해서 일본에 같이 저항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를 쓰고 있는 사진들도 지금 증거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